장발장은 자신을 길러준 누나와 누나의 7 아이들, 조카들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수학기의 일꾼, 인부, 소치는 머슴, 막노동꾼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추웠던 겨울, 처량한 가족의 머리 위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요. 장발장에겐 일거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발장은 굶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처음에는 5년간의 징역을, 그 후 수차례 탈주를 시도하다 19년간 갤리선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심판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격하고 비난받을 짓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만약 그가 빵을 달라고 했다면 어쩌면 거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동정심이든 일이든 간에 어쨌든 그는 기다리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반박의 의지가 있는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기다리란 말인가?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참한 사건의 잘못이 오직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꾼인 내게 일감이 떨어지고 부지런한 내게 빵이 떨어진 것은 심각한 사건이 아닐까? 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건만 벌이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것은 아닐까? 잇따른 탈주로 가중된 형벌은 가장 힘센 자가 가장 약한 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폭력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개인에게 저지르는 범죄이자 언제나 되풀이되는 범죄이자 19년간 계속된 범죄가 아닐까? 이처럼 과감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는 사회를 재판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글루아르 부인, 내가 오래전부터 그 은식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그 사내가 어떻게 보였나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비행분이 주교는 감옥에서 곧 출소한 잘 곳이 없는 장발장을 재워주었고 은식기를 훔치고 달아난 장발장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이내 헌병들에게 곧 붙잡혀 왔는데요. 비행분이 주교는 장발장에게 촛대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은으로 된 거라 200프랑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식기랑 같이 안 가져가셨습니까? 비행분이 주교의 말에 장발장은 풀려나게 되었고 주교는 장발장에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돈을 쓰겠다고 약속하신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발장 형제님, 이제 당신은 악의 세계에서 나와 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당신 영혼을 삽니다. 그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타락한 정신에서 구해내 주님께 바칩니다. 장발장은 풀려난 후 도망치듯 시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물밀듯 밀려오는 새로운 감정의 물결에 휩싸여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 돈 돌려주세요. 40수 동전 말이에요. 장발장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내 돈 40수 돌려주세요. 아저씨 발 좀 치워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영문 모르는 장발장은 어서 꺼져버리라고 하며 그 아이를 겁박했고 그 아이는 아연질색해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장발장은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언뜻 발밑에서 반짝이는 40수짜리 동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감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동전을 돌려달라던 아이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 계속 불렀습니다. 너무 불렀던 탓에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갑자기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벼랑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짓눌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커다란 돌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주먹으로 머리를 감싼 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가련한 인간아. 그러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발장은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이고 울었습니다. 이날 밤 진마착군이 새벽 3시 무렵 비행분이 주교 집 앞에서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란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주교와의 은식기, 한 소년과의 40수짜리 동전 사건으로 그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교가 바란 대로 실천했고 이는 변화를 넘어 변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무사히 빠져나와 주교가 준 은촛대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은식기를 팔았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프랑스 전역을 떠돌다 몽트레이 시르메르로 흘러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이디어를 낸 덕분에 자리를 잡았고 체포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사 몽트레이 시르메르의 시장 마들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마음 놓고 평온하게 살면서 오직 두 가지 소망만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것과 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서 도망쳐 주님께 기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의 18세기 후반, 이 시기는 겉으론 잠잠해 보였으나 혁명의 떨림 같은 게 살며시 퍼지던 때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1792년 두 번째 혁명의 시면에서 되돌아온 숨결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왕정주의자는 자유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프랑스 사회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유쾌한 장난으로부터 10달이 흘렀습니다. 팡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펠릭스 톨로미에스라는 청년과 연애를 했고 그의 장난에 버려졌습니다. 그와의 사이에 딸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가 떠난 뒤로 그녀는 기댈 언덕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구렁텅이에 떨어져 최악의 길로 접어들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고향인 몽트레이 시르메르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감하게 몸치장을 포기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비단과 자투리천, 리본, 레이스를 가지고 딸을 차려입혔습니다. 딸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허영이자 숭고한 허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의 시선으로 미혼인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딸을 데려갈 수는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테나르디의 여인숙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도 여인숙 주인 테나르디의 부인에게 한 달 7프랑의 값으로 3살인 딸 코제트를 맡기게 됩니다. 테나드리의 부부가 지독한 악질이란 것을 팡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스트리아의 농부들이 철석같이 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한 배의 새끼들 속에 개가 한 마리 섞여 있게 마련인데 어미가 알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개가 자라면서 다른 새끼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암 늑대가 낳은 수케에게 인간의 얼굴을 덧붙여 봅시다. 이게 바로 자베르의 얼굴입니다. 자베르는 감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카드 점쟁이였고 아버지는 갤리선 죄수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으며 사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가차없이 밀려난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회를 공격하는 이들이며 다른 부류는 사회를 지키려는 이들입니다. 그는 이 부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엄격한 규율, 정직을 타고났으며 왠지 자신이 속한 방랑자 부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증오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했고 40살에 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비교적 바람직한 두 가지 감정을 지녔으나 이 감정은 도를 넘어 거의 그릇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존경과 사회반항 세력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의 눈엔 도둑질, 살인 같은 모든 범죄는 반역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관직에 몸담은 자들을 맹목적이라 할 만치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어 법으로 정한 선을 한 번이라도 넘은 이들에게 그는 갖은 멸시와 반감, 혐오감을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호했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팡티는 고향인 몽트레이 시르베르 도시에서 마들렌의 공장 작업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거했던 사실을 밝힐 수 없어 딸아이가 있다는 건 비밀에 붙여야 했습니다.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어김없이 한 달에 7프랑의 돈을 보냈고 이름밖에 쓸 줄 몰랐던 그녀는 공공대서인의 손을 빌려 코제트의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편지를 자주 쓰다 보니 미혼인 그녀가 딸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어느 날 작업장 감독이 팡틴에게 와서 시장이 보냈다며 50프랑을 건네면서 앞으로 작업장에 나오지 말고 시장의 명인이 그 고장을 떠나라고 합니다. 한편 지독한 악질이었던 테나르디의 부부는 코제트를 빌미로 팡틴에게 7프랑 외에도 아이가 병에 걸렸다 등등의 이유로 100프랑 이상의 돈을 요구했는데요. 팡틴은 이 때문에 빚을 지게 되어 고향 몽트레이 시르메르를 못 벗어나고 코제트를 위한 돈과 빚을 갚기 위해
처음에는 머리를 잘라 팔고 다음엔 이를 뽑아 팔고 그 후에는 결국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꽃을 꽂고 목이 깊게 파인 야해복 차림으로 한 카페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앞니가 없고 치장한 슬픈 유령 같은 여자를 향해 한 남자가 조롱을 하고 그녀의 등덜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팡티는 그 남자를 핥히는 등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 발버둥 치고 있고 여자는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현장에 형사인 자베르가 나타났고 한 창녀가 부르주아를 해치려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합니다. 징역 6개월에 처할 것이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팡티는 내 딸 코제트는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습니다. 자베르는 팡틴을 경찰서로 체포해 데려갑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시장 마들렌이 왔고 팡틴을 풀어주라고 자베르에게 명합니다. 자베르는 항변하려 했지만 마들렌은 다른 말은 필요 없다며 다시 명령합니다. 마들렌은 팡틴에게 당신 빚은 내가 갚겠소. 아이를 데려오거나 당신이 아이한테 가도록 해주겠소. 내가 당신과 아이를 책임지겠소. 다시 올바른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사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팡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팡틴의 건강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아눕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간의 시간이 흐른 후 자베르는 마들렌을 찾아옵니다. 마들렌에게 자베르는 시장인 당신이 갤리선 제수였던 장발장인 줄 알고 상부에 밀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죄송했다. 진짜 장발장이 붙잡혀 재판에 서게 됐다고 전하게 됩니다. 마들렌은 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재판 현장으로 가 자신이 진짜 장발장임을 밝힙니다. 장발장은 재판 현장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집에 돌아와 팡틴의 병세를 살폈습니다. 그 사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체포하러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팡틴의 딸을 데리고 올 시간만 달라고 애원하지만 자베르는 무참히 장발장을 체포하였고 팡틴은 장발장 체포 현장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숨지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팡틴의 딸 코제트는 8살이 되었습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코제트를 여관의 하녀로 부렸는데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갖은 고생을 해서인지 노파처럼 처량한 얼굴로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테나르디의 부인한테 주먹으로 얻어맞아 눈두덩이는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아 테나르디의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장발장은 1500프랑을 지불하고 코제트를 테나르디의 부부로부터 데려갑니다. 장발장은 옥에 수감된 후 노역을 나갔을 때 바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인부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를 구한 후 장발장은 중심을 잃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모두가 그가 죽은 줄 믿었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그렇게 빠져나와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려 코제트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퐁페르메의 주민들은 문을 열다가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어린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파리로 가는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리브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코제트는 이젓하게 걸었습니다. 아이는 때때로 노인을 쳐다보았고 아이는 마치 하느님이 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키웁니다. 코제트도 장발장을 자신의 아버지라 믿고 그를 사랑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장발장에게 코제트는 특별했습니다. 코제트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코제트의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장발장은 한평생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오빠와 남편이 뒤섞인 이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어머니마저 섞인 아버지였습니다. 코제트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아버지였으며 이 아이가 빛이자 거처이자 가족이자 모국이자 낙원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코제트는 어느덧 소녀가 되고 마리우스란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 다 릭상브로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코제트는 장발장과 마리우스는 혼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마리우스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길을 피하지 않는 소녀가 있어 신기하긴 했지만 다만 시큰둥하게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 소녀는 이전과 달리 예뻐졌고 젊음에 싱그러운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마리우스가 장발장과 코제트가 앉아있는 벤치 곁을 지나가는데
소녀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이들의 두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그 묘했던 눈길로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리우스가 코제트에 사는 곳을 알아내어 찾아갔고 그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사랑에 도취되어 갑니다. 장발장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그들의 오간 편지의 흔적으로 코제트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제트가 마리우스에게 코제트가 자신의 품을 벗어나 구름처럼 물처럼 그의 손을 떠나 멀어져 가는 것을 보자 그 고통을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1832년 봄, 파리는 오래전부터 소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발포될 듯 했는데요. 1832년 6월 이 불씨는 명망 높은 활동가인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재정과 왕정 복고, 이 두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용기를 전투장과 연단에서 잇따라 보여주었습니다. 17년 전부터 그는 시대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워털루 전투의 슬픔을 당당하게 관직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지만 그는 조국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런 그의 죽음의 슬픔이 불씨가 되었던 것인데요. 큰 슬픔은 분노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이 파리 시내를 통과하고 그의 장례식을 계기로 당시의 정치 상황에 불만을 품었던 공화주의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됩니다. 폭동이 터지고야 만 것입니다. 마리우스는 할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독립해서 사는 처지였고 경제력이 없어 가난했던 그는 코제트와 결혼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코제트와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코제트를 찾아갔지만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에 마리우스는 자포자기한 채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이 폭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 폭동자, 아니 혁명가들은 샹브르리 길에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정부와 대치했습니다. 정부의 병력들과 전투가 벌어지고 처음에는 선전을 했지만 결국 혁명가 쪽의 무기, 총알이 바닥나고 혁명가들은 약세에 몰리게 됩니다. 총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중 한 죽어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이미 총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마리우스를 짝사랑했던 소녀였는데요. 우연찮게 코제트의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소녀에게 갔고 마리우스를 짝사랑했던 그녀가 편지를 마리우스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죽어가던 소녀는 코제트의 편지를 마리우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코제트가 영국으로 곧 떠나게 된다는 사실과 지금에 살고 있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곧 자신이 죽음을 예견했고 혁명가들 중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편지를 코제트에게 가서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에는 그 소년을 살리는 것과 코제트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편지를 코제트에게 전달하러 주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장발장을 만나게 되고 코제트의 편지라면 자신에게 주라고 말하는 그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마리우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 코제트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그 편지를 보고 혁명의 현장 샹브르리 길로 갑니다. 장발장은 그 총격 현장에서도 선전을 하는데요. 매트리스를 위험을 무릅쓰고 총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져와 무너진 바리케이트를 수선하고 막아 상대방의 총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 현장에는 놀랍게도 형사 자베르가 정부 쪽의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요. 혁명가들은 정부의 총살이 본격화되자 자베르를 죽이려 합니다. 장발장은 철천지 원수인 자베르를 자신이 죽이겠다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갑니다. 장발장은 자베르의 목에 감긴 줄을 끊고 이어서 손목에 묶인 줄을 끊더니 몸을 숙여 발목끈을 끊었습니다. 자베르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자베르는 놀라며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지만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그냥 가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주소 옴무 아무레 길 7번지를 말하며 여기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자신은 포슈르방이란 이름으로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자베르에게 얘기합니다. 이 책 전부와 부분을 통틀어 도중에 끊어지든 예외가 있든 약해지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서 선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거짓에서 진실로, 밤에서 낮으로, 탐욕에서 양심으로, 부패에서 생명으로, 본능에서 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무에서 신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출발점은 물질이며 도착점은 영혼입니다. 처음엔 괴물이었다가 끝엔 천사가 됩니다.
총격은 심해지고 마리우스도 총상을 입게 됩니다. 장발장은 이식이 없는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지하 하수구로 들어가 진창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마리우스를 구출해냅니다. 장발장은 구출한 마리우스를 그의 할아버지 댁으로 데려갑니다. 마리우스는 이식을 잃고 있어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자베르는 옴무 아물의 길 7번지 장발장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베르는 장발장과 마주쳤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 코제트에게 마리우스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는 등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장발장에게 자베르는 자신은 집 현관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끝낼 각오가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장발장은 계단을 오르다 2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돌리기 위해서였는지 무심결에 그랬는지 그는 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장발장은 눈앞이 아찔하도록 놀랐습니다. 길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베르가 떠났습니다. 자베르는 옴무 아름의 길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생강 쪽으로 이어진 지름길을 따라가 노트르담 다리 모퉁이에 멈췄습니다. 거기는 생강의 급류가 흐르면서 네모난 호수 모양으로 여울진 곳입니다. 몇 시간 전부터 자베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지식하면서 그토록 명료했던 그의 머리는 투명함을 잃었습니다. 이 수정에 구름이 낀 것입니다. 자베르는 생각했습니다. 한 악당에게 목숨을 빚졌다. 빚을 인정하고 그 빚을 갚았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전과자와 똑같은 수준이 되고 말았다. 사적인 동기로 이물을, 자신의 공물을 저버렸다. 그런데 이 사적인 동기엔 공적인 것도 있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 사회를 배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이가 없고 멍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은 장발장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깜짝 놀라게 한 일은 자신이 장발장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츰 무서운 상념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장발장이라는 묵직한 짐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이 가련한 사람의 숭고함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지식한 그로선 자신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자베르가 지향한 것은 인정 있는 인간이나 위대한 인간, 아니면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흠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베르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올곧은 양심의 탈선이었습니다. 즉 영혼의 길을 벗어난 것이며 고지곧대로 맹렬하게 똑바로만 내달리다 으스러진 것이며 영원히 박살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자베르는 스스로 센 강에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마리우스는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마리우스를 지켜보고 그리고 또 코제트가 정숙한 숙녀임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코제트가 작은 소녀지만 대단한 기부인이라며 마리우스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장발장 또한 코제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국 갖은 고난 끝에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자신의 실제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해가 갈까 자신이 코제트의 진짜 아버지가 아님을 밝히고 실제 코제트의 신분을 밝히면 결혼이 깨질지도 몰라 신분을 세탁해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60만 프랑의 상속금이 있다고 하며 마리우스와 코제트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1833년 2월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어둠 너머로 하늘이 열린 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그들에게는 즐거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즐거움이 넘치는 나날에도 마리우스의 머릿속엔 지울 수 없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거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갤리선 도형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 제한법 위반자로서 죄인임을 밝힙니다. 마리우스는 혼란스러웠고 장발장과 서서히 거리를 두고 왕래를 줄여나갑니다. 마리우스는 수소문 끝에 이윽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마리우스는 산책하는 코제트를 당장 불러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보고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의 장발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어리 빠진 채 떨리는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의 눈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코제트를 꽉 안으며 나를 용서했구나 하며 부르짖습니다. 마리우스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눈길을 떨구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입을 실룩거리고 웅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마리우스는 바리케이트 속을, 그 하수도 속을, 그 아수라장 속을, 그 시궁창 속을 헤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코제트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신 분이 장발장이라고 울부짖습니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에게 당장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이미 임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얼이 빠져 흐느껴 울면서 장발장의 두 손을 잡아 저마다 머리 위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두 촛대에서 퍼지는 희미한 불빛이 그를 비춰주었습니다. 그의 흰 얼굴은 하늘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장발장, 팡틴, 자베르, 코제트, 마리우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사람들로 넘치던 이 시기,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불쌍하게 여겼고 그들의 삶을 레미제라블이란 소설로 펴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은 도중에 끊어지든 예외가 있든 약해지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서 선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거짓에서 진실로, 밤에서 낮으로, 탐욕에서 양심으로, 부패에서 생명으로, 본능에서 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무에서 신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출발점은 물질이며 도착점은 영혼입니다. 처음엔 괴물이었다가 끝엔 천사가 됩니다. 가련한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